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토론은 방병선 한국미술사학회 회장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고 박은순 덕성여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미술학회 회장 방병선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참가 공동 심포지움 한국미술학회 6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주제하에 5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발표에 대해서 저와 함께 토론을 진행해 주실 덕성여자대학의 박은순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해주신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오춘영 소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토론회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오춘영 소장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 혹은 뭐 의문점도 좋고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씩 듣고 그 다음에 박은순 선생님께 토론 순서의 진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춘영 선생님은 20세기 한국 문화재 인식과 활용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관한 그 서론을 발표를 해주셨고 그 내용은 결국은 시기와 지역과 국가 그리고 특히 이제 각 세대별, 시대별, 정권에 따라서 문화재를 어떻게 모아하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어떤 구습 혹은 그러한 경향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의문을 제시하고 가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당장 시원한 해답책을 얻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제 옆에 계신 강희정 선생님부터 잠깐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 소장님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의 그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워낙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그와 관련된 책들도 내고 했기 때문에 뭐 어쩌면 문화재의 숙명이랄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라는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일종의 뭐랄까 예산의 독립성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또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 연구와 문화재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에서 좀 벗어나야만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재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관계 예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하면 이제 굉장히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좀 중립적이거나 예산에 대한 어떤 독립성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장치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사실은 뭐 모든 정책의 집행이라든지 수립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독립성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식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견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임경희 선생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춘영 소장님이 워낙 심도 깊게 전 시대를 포괄하고 있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옆에 계신 강희정 선생님도 예전에 석굴암을 가지고 정치와 권력이 어떻게 문화재에 개입하는가를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 주제와 관련된 걸로 2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와 괴리될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게 정치도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발표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석의 전 과정에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는 정권에 의해서 아니면 때로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특정한 유산이 집중 조명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든가 오용인 거지 어느 것이 더 주목받는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특히 이제 이거는 전문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잘못된 왜곡된 해석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표명해서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 구성원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제도적인 면에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특정 정권이라든가 이데올로기에 많이 휘둘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지적문화재 제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유산에 대해서 국가가 지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연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은 그것 하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정문화재를 뒷받침해주는 지정되지 않은 유산들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문화재가 힘을 더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유산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래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장주의, 즉 지정주의 문화재 위주에서 가치 있는 유산 아니면 우리가 문화유산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을 목록화시켜서 좀 포괄적으로 문화유산에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든가 사회적인 관심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면으로 진행한다면 이제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유산이 결코 사회를 떠날 수 없다는 면에 대해서는 그 강도라든가 잘못된 것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거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서 반드시 사회적인 구성원의 참여가 꾸준히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박희원 선생님. 예. 예. 저는 오늘 발표에서 약간 정치 사회적인 그런 맥락과는 좀 별개의 작품 자체가 가진 맥락에 대해서 작품 자체의 양식이라든지 특징들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맥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명확한 그런 결론들을 의견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하신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예 그리고 아까 강희정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분들은 문화재의 그 가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부분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정치로만 가버리지만 오히려 더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자체 그것이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떤 의도하에 어떤 선의를 가지고서 만들어내었는가를 더 일깨울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면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이런 파고에 휩쓸리지 않는 어떤 가치를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뭐 평소 성격대로 아주 순수성을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김용철 선생님은 혹시 일본 사례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발표한 내용에 좀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데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음악원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제 전전에 1945년 이전의 경우는 천황제와의 관련이 깊었고, 그래서 문화재를 지정할 때도 천황과의 역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전후의 새로운 문화재 보호법이 시작되긴 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순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서 느낀 바는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각 시대별 혹은 정권별로 부침을 겪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로 역사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그런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임주의로 남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생각했을 때 문화재가 무엇인지 혹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제도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저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렇게 연역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혹은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패러다임 내지는 좀 개선된 발전된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시행착오 내지는 문제점들을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이제 구체적인 모델을 밖에서 찾아서 그것을 또 기계적으로 국내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시각들을 기본적으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떤 역사성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은순 선생님의 어떤 각 발표에 대한 질의와 응답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은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한국미술사학회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굉장히 그 관심이 높아진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또 어떤 면에서 비판적으로 제고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중요한 학회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자들께서는 각기 전공과 또 그간의 연구 성과 또는 관심에 따라서 주제를 선정하시고 논의를 하셨는데요. 큰 틀에서 보니까 오춘영 선생님의 그 한국 문화재 인식과 활용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영향이라는 주제하고 임경희 선생님의 문화유산 해석 개념과 방향성, 그리고 김용철 선생님의 문화재 보호법과 일본 문화재 보호법령의 어떤 수용과 영향, 뭐 이런 문제들은 관련 서로 상호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하지만은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 현재까지 문화재 개념, 문화재 제도, 또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접근해 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희정 선생님께서는 특히 현 시점에 이 코로나 시대의 상황과도 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화적 조건과 욕구 또는 소비 방식을 가진 이 시대에 그 문화재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문화재청이 제시한 업무 계획 및 전망을 토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비판적 제고라든지 또 대안 같은 것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박교원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우리 사회의 가장 핫 이슈의 하나인 미술품의 감정에 관한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때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셨고, 때로는 뭐 본인의 입장에서 그 감정의 중요성과 방법론 같은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상호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을 다루고 있는 그런 현장 또는 이 시대의 문제를 거론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대표 토론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막상 또 하려고 보니까 이미 깊은 연구들을 하신 거라서 제가 감히 어떤 질문을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 학회의 어떤 목표라든지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 최소한의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혹시 또 발표자들 상호 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서로 간에 질의를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오춘영 선생님은 지금 계시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또 정의를 하고 또 현재의 일반적인 정의에다가 연구자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또 다른 정의를 보태기도 하면서 그 문화재에 대한 그간 우리의 대응이라고 할까 또는 그것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활용 이런 문제들을 그 이데올로기, 국가적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를 정의할 때 그 대상적 정의와 조건적 정의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그 문화재라는 그 용어에서 출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주로 사용되어 왔던 그런 용어와 개념에서 출발하신 것 같은데 특히 대상적 정의, 무엇을 문화재라고 하는가 하는 대상적인 정의에 있어서는 그 사전적인 정의와 또 법률적 정의 얘기를 하시고 특히 법률적 정의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같은 그 국제적인 문화재, 사실은 문화유산의 개념이나 정의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기본 체계도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적 정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집단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여 대명사적 개념으로 선별하고 보호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임경희 선생님이 그 이커머스에서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그 해석의 개념이나 방향성과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를 너무 구체적인 대상, 물질적인 대상 이렇게 조금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는 좀 더 포괄적인 시간적 또는 조건적, 상황적 변화까지도 미래적 가치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에 대한 그 인식과 활용의 변화를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안 계시니까 조건적 정의에 대해서 임경희 선생님께서는 그 문화유산의 그 해석의 개념이라든지 그 방향성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재의 개념을 만들어 보려고 하신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춘영 소장님의 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조금 두렵기는 한데 다만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라는 것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좀 외연을 확대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물적인 동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서 지금은 자연까지 모두 다 포괄을 하고 또 그 안에서도 분류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런 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본다면은 어느 고정된 하나에서 그리고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화재와 문화재가 연결되어 있고 문화재와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전 지구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실질적인 조류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가장 큰 것이 제가 이제 이코머스 해석 현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이코머스 해석 현장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연유산을 했던 IUCN이라든가 문화재 보존을 하고 있는 이크롬 그리고 이것이 모두 통합되는 유네스코 차원에서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최종적인 방향성은 인간과 자연과 사람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화된 그리고 물질적인 거에만 한정을 두지 말고 문화재의 범위를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좀 팽창시키자라고 해서 용어 자체도 재화적인 의미의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에 인류가 그리고 지구가 남긴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좀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를 역시 오준영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꼼꼼한 연구를 통해서 좀 증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향후에 좀 김영철 선생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런 논의가 법에도 그리고 국제적인 조약이라든가 문서에도 꾸준히 남기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어느 한 곳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모두 다 같이 흐르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강희정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시대 문화재 관련 활용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문화재청의 업무와 계획 전망을 이제 인용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문화재청 안에서도 사실 문화재청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문화유산청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크게 제고하거나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한 채로 하나의 제도로서 또는 하나의 역사로서 이어져 왔던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이런 개념이나 또 사업, 활용의 문제들이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제고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미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강희정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희정 선생님께서는 사실 너무 디지털을 통해서 대중과 하려고 하는 문화재청의 아주 고심 어린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을 일단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조금 더 주목을 하시고 또 비판적인 논의를 하거나 또 하신 부분은 문화 유산과 보존과 관리에 대한 그런 좀 본연의 문화재청의 역할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문화재 지정과 등록을 확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동안 그 문화재청에 관련된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위원 등 많은 문화재 조사, 심의, 지정 사업에 관여를 해오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끝없는 그 외연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특히 이것이 그 분야별로 또 그 기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저렇게 계속해서 지정을 꼭 해야 될까? 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의도적으로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썼는데, 그 이유는 문화재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조어가 시작됐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 문화재를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cultural asset 이라고 보통 SH라고 썼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문화유산으로 가면서 cultural property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는 것에 약간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를 우리가 본다면 문화유산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의도적으로 많이 쓴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정과 등록이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도 일선에서 직접 그거를 이제 조사하시고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시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인원이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계속 확대가 되니까 도대체 이게 왜 확대되고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지역의 욕구, 소장자들의 욕구, 그런 일종의 니즈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계속 해달라고,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걸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청으로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일종의 위계화, 문화재 지정의 위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나 거기서부터. 그리고 또 그러면 왜 지정을 원하는가라는 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가령 특정한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미술관이라든가 뭐 사원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유형과 무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 어떤 문화재를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일종의 매뉴얼처럼 있었으면 좋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문화재를 이제 사고 팔거나 할 때 최소한 6개월 이상 조사하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갖다가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냥 이렇게 잠깐 보는 것만으로 그것의 가치를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여러 차례 그 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일종의 이제 매뉴얼 같은 것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좀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보는 사람의 입장과 눈에 따라서 이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이것을 정하는 것보다 그런 매뉴얼이 좀 더 체계화되어 있어야 지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뭐 디지털 요즘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걸 통해서도 감식하거나 지정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선생님께 질의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그 문화유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세심하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도 뭐 기술적인 부분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지만 사업의 성과 또는 뭐 어떤 면에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성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를 할 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문화재청의 그 포털 사이트에서 3D 스캔한 것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열어봤더니 구동이 잘 안 돼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구동이 잘 안 되고, 이 3D 스캐닝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그냥 기계적으로 스캔한 그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왜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3D 스캐닝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꿰뚫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있어야 이 3D 스캐닝이라든가 기타 디지털 자료를 아카이빙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주 농축된 그런 역사와 또 예술적 중요성과 가치를 가진 대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전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뭐 아카이빙을 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단순한 기술뿐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이해와 정보를 가진 그런
그런 전문가의 그 활용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리상,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 임경희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선생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그간에 많은 연구를 하신 그 공력이 이 글에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제가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 그 학술 심포지움의 전체적인 어떤 이슈라 그럴까 그런 관심사와 관련된 큰 문제를 하나 질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문화유산이라는 그런 용어나 개념이 앞으로 그 문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대체해야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출발점이고 일종의 기준처럼 활용하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이커머스의 그 해석 현장, 이커머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사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이 이커머스라는 이것과 관련된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체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개념이자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 상황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한다든지 또는 활용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 김영철 선생님이 논의하신 우리가 그 일제 시대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배태되어야만 됐던 그러한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개념의 수용이나 활용 이런 것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다만 시대와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다른 외적인 기준이나 범주나 개념을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해보는 거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큰 질문과 그런 걸 해주셨는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는 문화유산,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말 대신에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대체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문화재, 문화유산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문화재란 말 대신에 문화유산이라는 말씀 더 많이 쓰고 계셔요. 이미 발표문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되는 형성이 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그냥 학술 용어라든가 개념어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국가의 조직이 그것만 담당하고 있는 조직, 1000명의 직원이 있는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법이 있고 1조 원을 입각하는 예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문화유산과 문화재가 쓰임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킨다거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에 와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용어를 바뀌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행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부터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심도 있는 그 논의가 우선시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좀 중요한 입장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법적인 의미를 갖거나 행정에 필요한 용어일 때는 반드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히려 이 문화유산이라는 말, 문화재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성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힘든 게 문화재, 문화유산이니까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의아해 하셔요. 그러니까 문화재에는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명승, 물론 어떤 명승이 또 다른 인문학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자연유산을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 문화유산이라고 해버리면 굳이 거기에다가 자연유산에 대비되는 문화유산을 말할 때가 있고 아니면 그걸 전부를 아우르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에서 또 다른 어떤 용어로 대체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연유산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은 먼저 여기까지 대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코모스, 물론 이제 이 해석 헌장이 나올 때까지는 이코모스라고 하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국제기구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있었고 지금도 이코모스 해석 현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에르만 차트라는 말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든 그 문화유산에 관련되어 있는 거긴 한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헌장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 글로 실게 되면 전문을 번역해서 좀 싣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유산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각각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제도를 만들고 해석을 특정한 유산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헌장이 나올 때까지 2008년에 이제 이 헌장이 채택이 되지만 시작한 거는 거의 10여 년 기간에 몇 번의 리바이스가 됐고요. 지금도 언제든지 특정 맥락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할 수 없는 걸 제시한다 그러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석 현장이라는 말을 그 어떤 근거가 되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만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은 어느 나라의 어느 문화재에서도 기저에 깔려 있고 되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개념화 시키기 위해서 차용을 한 건데 절대 우리가 이대로 가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논문에도 썼지만 정답지, 그 다음에 가야 될 어떤 뭐라 그럴까 강제력 이런 것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그 개선 방향을 찾아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지도를 보듯이 모르는 길, 우리가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가이드를 받는다라고 할까? 근데 그 가이드가 외부의 것이라고 굳이 버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해석 문제에 있어서 권위를, 그러니까 이코모스는 됐고 뭐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그렇건 헌장이니 규정이니를 많이 만들지만 받아들여지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몫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코모스 헌장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게 베니스 헌장하고 이 헌장이거든요. 그만큼 좀 약간은 검증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논의를 보면서 전 갈 길이 멀구나, 뭐 지금 또 시작되고 있구나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면서 이 문화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커졌고 또 비중도 커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지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냥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박병원 선생님의 그 미술품 감정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미술품 감정의 미래 가치인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셔도 간단하게 좋겠고요. 사실 이 미술품 감정의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 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그 수많은 논란을 좀 잦아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어떤 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또는 실제로 미술과 관련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미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수장가, 감상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결국 감정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셨고요. 또 그 감정에 대한 그 사회적인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김홍도의 그 선면 작품 제가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려 원유도라는 선면 작품을 예로 들면서 그 작품의 진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김홍도의 여러 작품들과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시고 뭐 하나의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환호 행렬도의 부분이라든지 숭실대학교의 연행도 같은 것을 비교를 하셨단 말이죠.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감정이라는 것의 과정에서 그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환호 행렬도나 숭실대 연행도라는 것이 과연 김홍도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이제 제목으로 제시했었던 미술품 감정의 미래 가치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제 발표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좀 더 이제 보충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제목에 이제 신해에서 신뢰로라고 또 권위에서 합리로라고 이제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합리와 또 신뢰로 가야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서 독자적인 그 미술사 분야가 성립할 수 있었던 그 본연의 방법론을 충실히 해서 논의를 풍부하게 해나가는 한편 학계의 어떤 권위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에 부응해서 그게 이제 가령 시가감정 같은 경우인데요. 미술사학계에서는 진위감정에 관여하는 것도 그렇게 선뜻 내켜하지 않았던 것에 더해서 시가의 감정, 그러니까 시가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좀 쑥스럽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거래되고 있고 구입되고 있고 그런 미술품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또 다른 미적 가치라든지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다른 가치들과 대비해서 시세와 함께 이렇게 사고하는 그런 식으로 좀 더 관심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지금 21세기 초에 한국 사회에서 일반 대중들이 미술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매장 문화재를 이렇게 하고 끌어올리고 거기에 시대별 층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딱히 뭐 이렇게 좀 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동산문화재, 특히 회화 같은 경우에는 동산문화재를 더 많이 다루고 그게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시장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다양한 층위와 가치를 가지면서 이렇게 평가되어 오는데 그 안에 가격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그 이완가 박물관에서 이렇게 작품을 구매해서 소장품을 조성할 때 구매 신청서라든지 가격 평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고 그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지금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 실제로 작품을 관리하고 구입하고 할 때 그 베이스가 되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관에서 작품 관리 이렇게 하는 걸로 만든 문서 형식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권위적인 부분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수긍하기에는 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딸랑 한 장짜리 문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그것을 좀 더 학계의 용어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용어로 풀어내어서 이렇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구들이 더 많이 축적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이제 합리가 될 수 있고 그 합리를 기반으로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환호 행렬도 하고 네. 순실대 연행도를 그리고 설정. 이외에 다른 작품들도 뭐 거론하셨는데 그래서 이 두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감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따르냐 기준, 그러니까 사실 감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확보가 됐을 때 가장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얼핏 김홍도를 얘기하면서 환호행렬도라든지 연행도 같은 것을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맥락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준을, 감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냐면 세부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노새라든지 말의 다리를 표현할 때 일일이 관절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필치, 그리고 그 말이나 노새 그 동물들이나 아니면 그 인물의 표정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점 하나 그리고 약간 비껴있는 획 하나 조금 더 긴 선 하나인데 그런 거 가지고서는 표정을 부여할 줄 알았던 그 화가의 필치를 느끼려면 그 사람만큼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위해서 그 기력 원유도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품이 공교롭게도 1995년에 김홍도 전 할 때 진위 논란이 있었을 때 이제 가짜이다라고 찍혔던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다가 이제 제가 연행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풀어가다가 그러니까 연행도가 김홍도 작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 근데 이게 현재까지 김홍도 작품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거를 그 기력 원유도에 있는 제발을 통해서 파악을 했어요. 거기에
김홍도가 오래도록 중병을 앓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으니 참 훌륭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연행을 갔다 온 한 4개월 정도 후에 일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쓰여 있는 그 날짜를 묻자면. 그래서 저는 이 연행도가 좀 이렇게 김홍도 솜씨로 보기에는 좀 막 그려지 못한 그런 양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그리려고 그랬는데 아팠구나. 그게 이제 이거랑 이제 관련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진위 감정 부분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가짜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부채살의 방향에 맞지 않게 그 재발들이 그냥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때문에 이건 20세기의 작품이지 그때 당시 김홍도라면 이렇게 그렸을 리가 없다. 그런 주장 때문에 위작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되었었는데, 이게 김홍도의 전체적인 행적을 보다 보니까 가능하다 해서 이제 이 작품을 주목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러고서는 이제 환화행렬도 같은 경우에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그 삼성에 있는 8폭분짜리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8폭분짜리 내지는 여타 다른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움에 있는 한 폭짜리인 건데, 예, 이거는 저는 원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준작이라고 할 때 저는 사실은 김홍도 개념이 상당히 이렇게 파편화되어져 버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날 김홍도 개념을, 특히 김홍도 화풍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많이들 이렇게 합의가 되어지지 않는, 김홍도의 진짜 작품에 대한 합의가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 안에는 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제가 더 많이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작품 자체를 열심히 봐야 되고, 그것이 문헌이 알려주는 내용과 일치하느냐,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대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금강사군첩으로 알려진 죄송하지만 김홍도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네. 예, 박원 선생님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기준이라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말 합의된 기준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환화행렬도가 김홍도가 그린 작품이라는 합의가 있는가? 순실대 연행도권이 김홍도의 작품이라는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인문학에서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나, 이런 기준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을 할 때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청명자의 그림 같은 게 지금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김홍도에 대한 그게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디지털 아카이빙 이런 말씀하실 때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디에서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현존 작가들의 그 아카이브를 만들고 구술을 하면서 정선이나 김홍도와 같은 굵직한 전통 작가들에 대한 아카이브나 그런 자료 모음집이 없습니다, 지금. 일점 그런 것 같은 것은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 부분 강조해서 좀 의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 감정과 관련해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카탈로그 레조네라고 하는 전작 도록이라고 해서 특정 작가의 전체 작품, 초기작부터 마일드작까지 이게 다 이렇게 모아져서, 그게 이제 모든 연구자들이 무슨 정전처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이렇게 접근하기가 훨씬 더 좋을 텐데 지금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정선이나 김홍도나 이런 작가들을 칭송하고 있지만 그 전작도록 하나 이렇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뭐 학회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어디선가 좀 주관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근현대 작가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그 전통적인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안도 제시되고 있고 이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김영철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매우 명쾌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의 논의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현재 우리의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에 관련된 많은 제도와 개념이 매우 아쉽게도 일본 그 문화재의 개념이라든지 제도와 관련되어서 설립되었고 형성되었고 지금도 사실은 거기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또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발표로 준비할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발표로 준비할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옷이 필요한데 옷에 대한 컨셉이나 디자인을 거의 기모노에서 모델을 찾았다. 그렇게부터 시작된 이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인식 혹은 보호제도를 확립해오는 과정. 그래서 사실 해방이 되고서 이제 그것을 적자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전 시대 그 시정부 이제 소위 외정대의 제도 개념이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시도에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만들었던 문화재 보호법 62년도에 이 보호법이 또 이제 종전 후에 새로운 일본식 버전을 모방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거시적으로 더 물러났어. 결국 이거는 더 좀 과장되게 확장시키면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잘못 좀 소모적인 논쟁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달라서 많이 다른 일본의 모델을 우리가 너무 순간법에 쫓아가려고 애썼던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식민지 시대 세대 내지는 이 문화재 보호법을 만들었던 세대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혹은 시야라든지 문제의식 같은 것들 좀 더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시대적인 제약도 많이 있었고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그냥 전부 비판적으로만 보고 청산하고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좀 의미 있는 부분 살리고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새로운 모델 내지는 패러다임을 찾아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사실 문화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방금 박규현 선생님 말씀하신 감정의 문제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분야와 관련된 이 영역들이 적어도 한 3단 뛰기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9세기 보통 이제 다른 소위 이제 서유럽의 선진국 내지는 확대식서 미국까지 생각하면 유로 아메리카가 국민국가를 만들 시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어떤 효용이라든지 가치라든지 하는 것들을 정립해 오면서 여러 가지들 기초적인 작업들을 해왔죠. 그리고 그 다음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보면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거의 3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 어느 한 단계에서도 제대로 그걸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뒤엉켜서 지금 문제가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에 있는데 또 새로운 요구들은 많이 있죠. 또 우리가 분명히 또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그 지나온 과거를 좀 더 냉정하게
내지는 비판적으로 대안을 찾겠다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검토를 하고 적어도 미술사 분야 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맹정하게 내지는 좀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문 한 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시할 수 없고 그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지나온 과정에서 우리가 거쳐왔던 길들을 갖다 냉정하게 검토해보는 그 작업에서 시작을 해서 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 사회적인 역할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진행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토론 그 답변 1박 2일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대단히 큰 문제가 복잡한 문제이기 일주일 365일을 해도 오늘 끝이 안 날 굉장히 것 중요한 같습니다.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시간 관계상 뭐 네. 저희가 더 했으면 좋겠으나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질문 한마디씩만 한 1, 2분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강희정 선생님, 그 디지털 시대 그 문화재 표지판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게 관리를 전체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문화재 표지판을 각각 만드는 걸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시범적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설명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쉽게 읽을 수 있게, 정말 가독성 있게, 그리고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문안을 좀 아직도 여전히 고쳤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갈 길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임경희 선생님, 그 제가 사는 동네가 풍납통신성에서 이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사회성, 중첩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실용적인 질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너무 큰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은 저는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시작을 성벽 아니면 아파트만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방법을 찾으려면 정말 중요한 초기 백제의 가장 중요한 왕성이라는 사실도 인지를 하고, 동시에 지금 현재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작은 시작이지만 사진 한 장을 쓰더라도 제가 오늘 쓴 사진이 실은 좀 비판을 저도 제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문화유산 포탈에 성벽 사진만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어떤 주민과 연계된 유적이라는 사진이 없습니다. 이게 제 동료들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 바꾸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이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는 청이 직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학교 연구자로 나온 걸로. 직원이요? 저의 모든 발언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풍납토성의 문제의 시작은, 해결점의 시작은 사진 한 장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주민이 살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가 같이 있고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는 그것에 대한 인정, 이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전달,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박혜원 선생님, 시가 평가에 미술사 연구자가 참여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학생들은 거의 그 시가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지금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이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개관할 때 이제 유물을 구입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연구원 자격으로 함께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평가 나오신 선생님들, 문화재 이제 위원들이신데 진위감정뿐만 아니라 시가감정까지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실제로는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리고 저도 그때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시가감정에 관해서는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학예사 선생님들이 좀 조사를 하시고 평가위원 선생님들이랑 논의를 하셔가지고 시가감정 그 평가표에 이제 숫자로 수량화된 이제 가액을 딱 표시하는 그렇게 하고서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경매도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을 해서 경매 할 때마다 그 도록을 보면 그 작품들의 가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그런 시가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독려하고 거기서 학문적인 어떤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틈새를 준다면 그걸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장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 차이와 그러니까 가격과 실제로 미학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일치를 하는지 아니면은 차이가 있는지 내지는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가격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뛰었다가 확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불확실한 시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끝으로 김영철 선생님. 제가 거기 한 가지만 예. 첨언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한은 그 미국의 이제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시가 감정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프레이저라고 해가지고 미술품의 가격을 제시하고 판단하는 또 전문가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제도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뭐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그 시가를 알게 되죠. 당연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오픈된 가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과연 그런 오픈된 가격들을 제시하는 것, 또는 형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어떤 뭐 기관이냐, 뭐 업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 뭐 이 문제도 뭐 토론하려면 끝도 없죠. 예. 김영철 선생님 그 문화재 보호법 네. 우리 언제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뭐 세부적으로는 계속 조금씩 바뀌었을 예, 거예요. 그건 아는데 사실 제가 이 벌금을 썼던 내용에 의해서 보면 이제 그렇게 모델이나 패러다임의 문제였는데 자구만 계속 바꿔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더 웃기게 돼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사실 언제 어떻게는 뭐 때가 되어서 잘 바꾸는 거 그 정도밖에 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이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적인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을 봅니다. 그 출발점은 이제 과거에 지나왔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재검토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근데 뭐 의지만 있다면 그리 많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의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문화재, 한국의 미술사의 아주 미래 좌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미술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공동 심포지움을 한국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5분의 아주 고귀한 발표와 그리고 박은 선생님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회원 여러분 무더위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9월달에 불교미술 원로와의 대화와 경주문화재연구소와 공동 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